리보세라님 NDA 문제 없냐는 질문에 엘레바 임원은 No problem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용의 HLB 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질문했고 폴 프리엘 엘레바 테라피틱스 임원이 문제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한 줄 알았는데 한 식구인 한용의 대표이사가 질문했네요. HLB 그룹 입장에서는 자문자답한 셈입니다. PDUFA 기간이 6개월이면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리보세라닙의 NDA가 예정대로 다음 달 중 이루어진다면 FDA는 NDA 접수 60일 내 리보세라닙의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됩니다. 정세호 엘레바 대표이사는 오는 7월쯤 FDA가 처방약 허가 신청자 수수료법 PDUFA 기간을 6개월 준다면 우선심사에 합격한 것이고 10개월 준다면 일반 심사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DUFA 처방약 사용자 수수료법은 1992년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PDUFA 통과 이후 사용자 요금은 약물 검토 및 승인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대표도 기존 간암 치료제들은 모두 우선 심사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당시는 간암 치료제가 없던 상황에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된 것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간암 1차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태여서 우선 심사 가능성은 50대 50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HLB는 오는 5월 NDA 제출을 목표로 캄릴리주맙을 보유한 항서제약과 공동의 팀을 구성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LB는 표적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의 개발 성공에 자신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FDA 허가를 받은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시장이 큰 항암제 분야에서 직접 글로벌 3상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NDA를 진행하는 것은 HLB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3일 뉴스기사에 따르면 FDA 승인을 따낸 국산 치료제는 24개 품목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 6개인지 24개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참고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1 제약바이오 데이터북에 따르면 2021년 9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비즈 성분 라니비주맙이 FDA 승인을 받으며 국산 개발 치료제 중 FDA 관문을 통과한 24번째 약제가 됐다고 합니다. 국내 개발 약제 중 FDA 승인을 얻은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로 각각 5개 품목 승인을 거둬냈습니다. 셀트리온은 2016년 인플렉트라, 램시마 승인 이후 트룩시마, 테믹시스, 허주마, 리네졸리드 등이 승인을 얻으며 최다 품목 보유 기업에 올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램플렉시스, 레마노체죠, 온투르잔트, 샘페넷이고 에티코보, 하드라마, 임랄디죠, 바이오비즈 등을 명단에 올리며 공이 개발 신약 명가로 명성을 확인했습니다. 뒤를 이어 휴언스가 0.9% 생리식염 주사제, 리도카인 주사제, 부피바카 인산염 주사제 등 3개 품목을 보유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승인받은 신약을 늘어놓고 보니 정말 그동안 많이도 승인받았죠.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여부는 빠르면 1월, 느리면 5월에 결판납니다. 정 대표는 처방약 사용자 수수료법 PDUFA에 따라 우선 심사일 경우 내년 1월, 스탠다드 심사일 경우 내년 5월 승인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SG증권발 8개 상장사의 하한가 사태는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금감 원장은 하한가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줄줄이 고구마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 다우키움 회장, 라더견 대표, 이중명 아난티 회장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피해자냐 가해자냐에 대한 말도 많은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의혹받은 사람 중에 수익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다 손실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들인데 계좌를 열어보니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주가 조작에 비판받는 이유는 불쌍한 개인 투자자들을 벗겨먹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기 때문인데 이번 주가 조작 의혹 사태는 과정은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관계자들은 전부 손실입니다. 해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 해석은 정말 순수하게 저평가 주식을 투자한 건데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선량한 투자자였다. 다른 해석은 주가 조작이 실패한 거다. 주가 조작 세력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 실패하면 손실을 보니까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깊게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H사 대표 라더견 씨와 이중명 아난티그룹 전 회장이 뉴스 기사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전 회장은 라 씨가 운영한 투자 자문업체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는 이 전 회장의 권유로 라 씨에게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리소설이나 경찰 수사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죠. 누가 범인인지를 모를 때 범인의 범위를 좁혀나갈 때 이득을 본 자가 범인이다 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사건으로부터 이득을 본 자가 우연히 이득을 보았든 의도적으로 이득을 보았든 어쨌든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의심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득을 본 자가 누군지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레이더망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하한가 전 지분을 팔고 나간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조사할 건지 질문했나 봅니다. 금감원은 지금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는 벌써 김익래 주가 조작 연루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투자자들 중에는 키움증권을 안 쓸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강조하건대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의혹일 뿐입니다. 금감원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가 벌인 짓인지 알 수 있겠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하는 이유는 다우데이터 보유 주식을 폭락 이틀 전에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알았으니 미리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다우데이터 주가 폭락 이틀 전인 지난 20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 140만 주 3.66%를 주당 4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605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로써 김 회장의 다우데이터 지분율은 26%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3% 지분을 팔긴 했지만 나머지 23% 지분은 그대로 하한가 폭락을 맞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익래 회장도 주가 하락으로 인해 지분 가치에서 큰 손실을 본 건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의심하는 건 폭락 전에 왜 3%나 되는 지분을 팔았느냐는 것이죠. 김 회장이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주식을 매각하자 시장에서는 작전 세력의 실체나 시세 조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주가 조작 연루설에 대해 다우키움그룹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사전에 주가 폭락과 조작 위험을 인지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경영승계를 위한 매도였을 뿐 주가 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다른 관점에서 뇌피셜 소설을 써보자면 주가 폭락을 기획한 또 다른 주가 조작 세력이 김 회장이 보유 주식을 팔 때 타이밍 맞춰서 작업을 개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키움증권에서 거래 정보를 줘서 매각 타이밍을 잡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차익 결제 거래 CFD 반대 매매는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의 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어디까지 조사 대상인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도 타이밍 등을 봤을 때 김 회장 매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하한가 주가 조작 사태에서 관련 회사 오너들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지위과 재산 유무, 사회적 위치 등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후 엄정 대응은 시장 신뢰성 확보에 아주 기본적 요소라며 엄정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별 조사 수사권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며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필요듣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우키움그룹은 다우데이터에서 다우기술 그리고 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매물이 출회된 SG증권과 차익결제거래 CFD 계약을 체결한 국내 증권사 중 한 곳이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CFD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걸 키움증권이 알아차리고 김익래 회장이 주가 폭락 전 미리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이 이런 의혹에 대한 답변으로 아무리 키움증권이라 할지라도 CFD 반대 매매는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알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한편 아난티그룹은 이날 이민규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 대표는 이 전 회장은 2015년 사내이사 사임 후 아난티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본건은 이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이슈로 아난티 주가 조작 논란과 일체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모았던 자산을 모두 잃고 두문불출하며 울고 계시다면서 평범한 노인을 이용하지 말라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난티 이 전 회장은 울고 계시고 다른 투자자들도 원금을 날린 것을 넘어서 빚까지 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돈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남일 같지 않고 측은지심도 생기지만 물론 전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모든 방향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돈을 맡겼을 때는 아마도 주가 조작인 걸 알고 불순한 의도로 맡긴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손실봤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그 순수한 의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립기어를 박아야 합니다. 의혹과는 다르게 정말 순수하게 상대방을 믿고 돈만 맡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맡겼는데 이런 사단이 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녀사냥하기보다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다가 주가 조작이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손실이 크긴 하네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았네요. 10억대가 넘는 손실을 보기 힘든데 정말 엄청나게 잃었습니다.
있습니다. 주가 조작인 걸 알고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언론 보도는 임창정 씨가 부인 서하얀 씨와 주가 조작 일당의 1조 파티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했다면 쉴드 칠 수 없겠지만 모르고 했다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창정은 자신의 기획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지인 소개로 이번 사태 관련자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서 지인 소개가 무섭습니다. 친절을 가장한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은 딱 봐도 무섭고 위험하니까 도망이라도 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난 지인의 친구들은 나중에 일이 잘못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덕담을 주고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니 완전 남남인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믿음이 더 가죠. 서로 순수한 의도로 만났다 하더라도 무언가 같이 사업을 할 때는 이것저것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임창정 씨는 정말 잘 모르고 사람 좋게 형 동생 하면서 그들을 믿고 돈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신분증과 핸드폰을 맡겼기 때문인데, 아니 제 생각으로는 신분증과 핸드폰을 턱하니 남에게 준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신분증과 핸드폰을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른 범죄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임창정 씨가 잘 몰랐거나 너무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분증과 핸드폰에 대해선 잘 몰랐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이라는 걸 알고 그랬다면 그 의도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임창정 씨는 회장님들 개인 돈도 불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종의 자산 관리를 받는 컨설팅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도 이제 회장님들처럼 자산 관리를 받는구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니 그 팀들이 하는 룰인가 보다 이해하고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회장님들도 투자를 했는데 결국 모든 걸 잃고 울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임창정 씨는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해 이들과 협력한 게 아닙니다. 임창정은 이들은 케이블 방송 채널, 프랜차이즈 관련 IT 기업, 드라마 제작사 등 다양한 IP, 지적재산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사업과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신뢰를 가지고 이들이 다양한 제휴 사업을 제안해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불려주는 것 말고도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생각하고 함께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임창정은 이들을 제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선의의 동반자로 여기고 하나씩 사업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 갑자기 이번 사태가 불거져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 자금을 이들에게 투자해 큰 손해를 보았을 뿐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과 관련해 어떠한 유치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펑 하고 터졌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소유한 IP 중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할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첫 녹화를 마치고 골프 예능 촬영 장소인 일본과 미국 골프장을 답사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창정은 안타깝게도 이번 일이 터질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언론 보도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면서도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일이 없고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가 조작 의혹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법을 모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서울 남부지검은 전직 애널리스트 오모 씨를 구속했는데, 오 씨는 특정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을 미리 사두고 해당 기업의 우호적인 보고서를 발간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건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오 씨가 수십억 원이 넘는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가 금융당국의 의심선상에 올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번호표가 등장하는 영화 속에 이련이 고급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산 장면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오 씨는 주식을 미리 사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보고서를 발간해서 주가를 띄웠죠. 저도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개인들이 조심해야 할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는 통정매매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사고팔고 하는 건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통정매매는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들이 가짜뉴스를 내보낼 리는 없을 테니까 내가 혼자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는 통정매매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미리 이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정보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귀에까지 들려오진 않죠.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조심하거나 회사 내부자가 조심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2013년에는 CJ ENM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를 통해 악화된 실적 자료를 미리 입수한 펀드 매니저들이 공시 이전에 주식 400억 원어치를 매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시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매니저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낸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막대한 손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법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기존의 불공정 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불법이 된 거죠. 법이 개선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범죄로 인한 손실은 지나고 보면 전부 개인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젠 유튜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금감원장은 최근처럼 높아진 주식시장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일부 세력, 예를 들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이나 사적 이익이 잠재된 상태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테마주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적 이익이 잠재된 상태라는 게 아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해관계가 뭔가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주식 유튜브를 하려면 주식 투자는 잠시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는 이유도 이런 분위기의 영향이 아주 살짝 있긴 합니다. 저는 겁이 많거든요. 특히 예전에 하던 것처럼 HLB 분석 영상을 마구 올릴 경우 제가 매수해라 매도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투자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제하는 것이고요. 아마 왜 영상이 안 올라오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제 입으로 공부한 걸 올리는 채널입니다 라고 말해도 듣는 사람은 해당 종목이 좋으니까 영상을 올리는 거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말은 항상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맞다고 하면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HLB를 다루지 않겠다고 굳이 강하게 말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말해야 적어도 HLB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라는 게 아니구나 라는 제 뜻이 전달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제 뜻이 전달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저는 HLB에 대해 아직도 관심이 많습니다. 단지 적극 추천하는 것처럼 비춰지길 바라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제 말 한마디에 사고 파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유한타증권에서 진행하는 종목 추천도 유튜브와 연계는 되어 있지만 종목 추천은 항상 유한타증권에서만 진행합니다. 유튜브는 공부하고 분석만 하는 채널입니다. 유튜브에서 다른 종목이 추천될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다뤘다고 반드시 추천된 종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했고 좋은 종목이라면 추천까지 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공부했는데 별로 안 좋아 보인다면 추천은 안 하고 영상으로만 올릴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공부와 유한타증권 종목 추천은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이고요. 유한타증권 MTS를 키면 제휴 콘텐츠에 빅토리 주식 TV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